12년 교화형이요. 와, 미국 입장에서는 양보하면 안 되고. 나 직접 나왔어. 야, 140일을 억류당했다라면 정말 살아온 게 다행이지. past 140 days have been the most difficult, heart-wrenching time of our lives. We are very grateful that we were granted amnesty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nd we are so happy to be home. 이 사건 좀 기억이 좀 나는 게 맞아요. 이 두 기자를 일부러 북한으로 유인한 게 아니라는 좀 말이 좀 많았던. 아시안계 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시안계. 그죠? 제가 2011년도에 미국에 갔다가 로라링을 만났어요. 영킴이라고 국회의원 있죠. 영킴 국회의원이 그때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는데 영킴 보좌관이 로라링을 만나겠냐 그래서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건을. 네. 어떻게 된 거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두만강 쪽으로 이렇게 그 상류 쪽으로 가는데 자꾸 북한 땅이 아니라고. 자기네는 북한 땅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 걸음 가는데 이거 정말 중국 땅 맞냐? 누가? 안내자 가이드가 여기 중국 땅이다. 중국 땅이다. 그래서 계속 한 발자국 가는데 뭐야? 너무 불안했대요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가 중국이고 어디까지가 북한인지 철저망친 것도 없었고 없으니까. 그냥 개울 같은 거 흐르고 개울 같은 게 조그만 게 있고 그냥 건너갔다 하면서 가는데 북한 국경경비대가 화가도 덮쳐가지고 그냥 이제 죽었구나 하고 당신은 이제 조선민주공화국 불법으로 간첩 임무 막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끌려 들어갔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정말 당신네 들어올 목적이 뭐냐 계속 재우지 않고 물어보는데 진짜 이거 여기서 오늘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그래도 미국 정부가 그래도 해서 자기 살아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가이드라는 사람은 진짜 만나면 진짜 정말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뭐 하는 거야? 근데 혹시 안내원이 북한 보위부거나 그럴 확률이 있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로라링은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유인해가지고 끌고 들어갔다. 맞아, 그런 말이. 강한 의심을 했어요. 제가 두만강 가까이 살았잖아요. 근데 두만강 나가보잖아요. 그럼 가뭄이 될 때는 듬성듬성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물 흐르는데 요 가운데는 없고 또 흐르다가 또 없고 이래요. 강이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갈래요. 이렇게 돼 그러다가 이제 좁은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좁은 데서는 물이 하나로 다 합쳐져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고 중국이고는 티가 나요. 티가 나지. 왜냐하면은 여기 서서 보면은 북한 마을이 북한 쪽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도문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도문 쪽 티가 두만강은 나죠. 폭이 좀 넓기도 하고 물도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북한인지 훤히 나요. 그리고 또 군인들도 그래. 이게 넘어오면은 정말 큰 덩어리잖아요. 왜냐면 북한은 이게 중국 사람이 몰래 넘어와도 잡으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미국 사람이 넘어왔는데 이거는 진짜 큰 대어를 낚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돼요? 그리고 아마 경비대들 다 승진하고 막 표창 받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불안했다. 그럼. 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뭐 그들이 알고 걷는지 모르고 걷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이런 문제로까지 크게 될 문제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후 이제 취재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지. 사실 계기가 됐고. 2009년 1월에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이 시기에 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 회담이 다 물 건너 갔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의 고위 인사를 이제 방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교적 지렛대로 인질 카드를 자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3월에 이 로라링 사건도 보게 되면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외교적 커넥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인질을 잡아가지고 이제 방북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후로 일어난 일을 보면은 그런 추정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 책에 따르게 되면 로라링하고 유나리가 억류된 지 3주 정도 됐을 때 북한 측하고 그다음 미국 측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그다음 북한 측의 정보 요원들이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때 그 북한의 대표단을 이끌고 나온 게 미스터 X라 불리는 인물인데 그 본명은 류경이라는 인물이래요. 류경. 근데 이 류경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정일과의 친분을 굉장히 강조했답니다. 뭐 부자와 같은 사이다, 뭐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이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링과 리를 석방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뭘 얘기를 했냐면은 북미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인물을 너희들이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그 로라링과 유나리를 사실 북미 외교, 그러니까 북미 접촉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계기로 생각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니 참사님 근데 류경이 누구길래 이렇게 김정일이랑 친하다고 하는지. 그게 미스터 X 누구예요, 유경? 유경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그 대외 업무에 좀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요? 일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송사시킨 사람도 역시 유경이고, 그 미국 간의 이제 물밑 교섭도 역시 유경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했단 말입니다. 유경이라는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뒷 배경도 없고, 뭐 집안에 돈 있는 집안도 아니고 순수 자기 능력을 가지고 부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실무에 밝다고 그럽니다. 거기다 또 이제 당시 국가 보위부 내에 김종일 그 용도 전화라고 하는 직통 전화를 가지고 사무실 가지고 있던 3인방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실제 김종일 씨는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미국인 억류 기자 석방을 위한 협상에 외교부나 다른 기관이 나가지 않고 이 사람이 나간 걸 보면 체포, 신문, 억류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게 보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일이 아마 이 사람한테 과업을 줘서 이걸 지를 때를 해서 뭔가 미국에서 좀 큼직한 인물을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 좀 만들어 봐라. 네. 본인이 신임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시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정식으로 해외 반탐, 그러니까 간첩 잡는 해외 반탐 담당 부부장인데 어느 정도 신임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김정일하고 아침 식사를 해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저차 거 모임에 부르는 그러니까 보위부장이나 보위부 정치국장도 김정일 집에 가서 밥을 못 먹는데 김정일이 아침 식사 오라 그러면 아침 식사를 가서 했던 그런 정도의 아주 사람이고 김정일이가 뭐 결국은 뭐 보위부는 너한테 맡겨도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하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류경이라는 인물은 그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도 등장합니다. 진짜 유경이라고 나와요? 실명은 안 나왔지만 회고록엔 고위급 북측 인사로 나왔는데 류경이에요. 2010년 김정일과 이렇게 가까웠던 류경이 김정일로부터 비밀 지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류경이 비밀리에 서울에 들어와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와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을 논의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로부터 한 1, 2년 후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하고 돌아갔던 류경이 공개 처형됐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듣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설이 많았습니다. 당시 권력 세습을 준비하고 있었던 김정은 쪽에서 제거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류경이 한국에 와서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얘기도 돌았고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해서 그 책임으로 죽었다 등등 다양한 설이 당시 사실은 남북 외교가에서 비밀스럽게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도대체 그 류경이 공개 처형됐을까? 그렇게 신임을 받았던 이게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진실을 이만갑에서 가장 정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영환 박사님. 와, 모르는. 고영환 박사님. 와, 모르는 게 아니 없어. 뭐 이게 어떻게 전말이 뭐냐면 김정일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찾은 거야 유경을. 근데 유경이 전화를 못 받아요. 네. 원래 한 번 울리고 두 번째 울리기 전에 잡아야 그 장군님 전화를 제대로 받는 건데 전화 계속 가는데도 안 받는 거야. 뭔 일 있었나? 그러니까 보위부장한테 전화 걸고
보위부 정치국장한테 전화 오고 어디 갔느냐. 온 평양시가 나와 다 쥐죠. 자기야 왜 그래?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시켰는데 이 사람이 없는 거야. 사우나 그러니까 갔나? 조직부를 통해서도 찾고 성격 급한데. 보위부를 통해서 찾는데 어. 5시간 동안 이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5시간? 근데 뭔 일 있나? 동평양에 보위부 안가가 있었는데 그 안가에 이제 거기서 안마를 받고 있었던 거죠. 술을 먹고 마사지를 아주 충실하게 받고 있느라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떡해. 그임다 끝나고 이 사람은 룰루랄라 들어온 거야. 시원하게. 평양시가 난리가 난 거야. 뒤집어진.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똑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내가 여자 앞부터 안마를 받고 있었다고 말하면 되는데 네. 내가 중요한 간첩 잡는 작전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 김정일이가 전화를 놓은 거야. 그게 최종적으로 보고 올라갑니다. 마사지를 받고 있느라고 전화 온 거야.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 내가 너를 그만큼 믿었는데 거짓말했다고. 나한테 가서 마사지를 받는 게 형 얘기하면 되지. 뭐 큰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신임을 거짓말. 저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화가 난 거야. 끝날까봐. 몽둥이 마사지 한번 또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총살을 당한 거야. 총살이요? 이것 때문에 총살했다고요? 총살을 당한 거야. 총살이요? 이것 때문에 총살했다고요? 누가 김정일이? 김정일 때 사망이 된 거야.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09년도는 이제 육자회담이 실질적으로 다 무산된 그런 시기죠. 그래서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이 이제 극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여기야 정말 우여곡절 끝에 클린턴이 이제 평양을 방문해요. 아시다시피 당시 이제 현직 대통령 오바마잖아요. 미국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나보다 더 인기 좋은 전임 대통령이다. 그래서 오바마가 절대로 웃지도 말고 튀지도 말고 그렇게 미션을 줘서 평양에 보내요. 보낸 다음에 이제 그 억류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뭐 전직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거물급 인사가 왔으니까 두 기자를 석방해 주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해줘요. 조엘 위트의 책에 따르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94년도 당신이 현직 대통령일 때 우리가 합의했던 그 핵 합의가 무산된 거 정말 섭섭하다.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 그 사람 오바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과 대화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이 말을 백악관에게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자기 부인한테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솔직히 실권자잖아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부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어차피 육자회담을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북미 협상을 먼저 시작을 하자. 그러면 적절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주미 대사를 지냈던 스티븐 보스워스가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북한 측에서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백악관에 전달을 했어요. 진짜 북한이 대화를 원했을까요? 점점점점. 이게 진짜 원했을까? 원했을까? 모르지. 그 당시 북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가 점점 완성 단계에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이제 강행을 하고 2009년 5월에 또 2차 핵실험을 강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을 점점 고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1998년 8월인가 그때부터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면서부터 이제 투발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핵탄두. 이걸 싣기 위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주어진 상황 그 자체가 김정일이 무슨 뭐 회담을 하면서 점점 시간을 좀 벌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벌. 그 이제 클린턴 방북 이후에 그때 이제 내부 강연망을 통해서 굉장히 요란하게 선전을 했습니다. 장군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사죄했다. 장군께서 정말 비범한 용단을 내리셔서 이제 사면시켜서 돌려 보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무릎을 꿇었다. 뭐 약간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그 선동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북한이 김정일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었겠냐? 저는 김정일을 소위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은 100% 대화할 의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에 있어서 미국은 체제 안전의 가장 큰 위협 국가로 이제 북한은 간주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정말 어떤 결심을 한가에 따라서 북한 정권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라와 대화를 중단하고 산다는 게 북한한테 얼마나 치욕스럽고 이제 고문인지 모릅니다. 대화는 뭡니까? 저는 대화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적국인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나 압박, 이거 다 대화를 통해서 진행되거든요. 두 번째, 대화가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 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네네. 또한 김종일 체제의 위대성 손존에도 이 대화가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김종일은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화 의지는 확실하게 있었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